2021년 국가공무원 7급 경제학 가책형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어떤 재화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먼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에서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서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실제로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이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할 때 수량과 가격 평면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보면은 지금 시장 수요와 시장 공급이 만나는 균형 이점에서 시장 균형 수량과 시장 균형 가격이 각각 Q스타와 P스타로 결정이 되면 소비자 잉여를 먼저 알아보면 수요 곡선의 높이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가로 실제 지불한 금액은 이 가격 P스타 아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지금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 다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대가로 받는 금액은 P 곱하기 Q인 이 사각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공급 곡선이 한계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래의 면적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전체 총 수입 사각형에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을 뺀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더한 것이 사회적 잉여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면 소비자 잉여는 실제 지불한 금액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바꿔놨죠. 틀렸고요. 2번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편익의 총합과 같다. 이게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고요. 소비자 잉여는 이 편익의 총합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것이죠. 그래서 보기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4번 기업에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자 잉여가 증가한다. 오른쪽에 물품세 T가 기업에 부과됐을 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조세로 물품세를 납부하고 자신에게 들어오게 될 금액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예전에 부르던 값에 T만큼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물품세 T만큼 수직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 균형은 E1에서 형성이 되고 균형 수량은 Q1, 균형 가격은 P1이 됩니다. 여기서 기업이 대가로 받는 금액은 P1 곱하기 Q1인 이 사각형이 되는데 실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은 공급 곡선 아래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P1 곱하기 Q1에서 공급 곡선 아래 면적을 뺀 이 모든 부분이 생산자 잉여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P1 곱하기 Q1만큼의 금액을 받은 다음에 정부에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이 받는 금액은 P1의 가격에서 물품세 T를 뺀 P1-T가 되고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것을 물품세 부과 전의 생산자 잉여와 비교를 해보면 물품세 부과 전의 생산자 잉여는 빨간색 삼각형으로 나타나 있죠. 따라서 기업의 단위당 T1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상승은 하지만 실제 기업이 받는 금액은 물품세를 뺀 금액만큼을 받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생산량의 곱인 총 수입, 즉 생산자 잉여에서 이 부분 대가로 받는 금액이죠. 여기서 받고자 하는 최저 수입을 의미하는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공급 곡선 아래 면적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총 비용을
총 고정 비용과 총 가변 비용의 합이라고 할 때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Q로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Q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총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되고 총 고정 비용은 한계 고정 비용, 총 가변 비용은 한계 가변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 비용은 생산량 Q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생산량 Q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고요. 결국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가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 아래의 면적은 변동비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따라서 왼쪽을 보시면 기업의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인데 여기서 총 비용은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의 합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지만 생산자 잉여는 총 수입 P스타 곱하기 Q스타에서 공급 곡선 아래 면적인 가변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고정 비용은 따라 내려오고요. 이것을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생산자 잉여는 이윤과 고정 비용을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윤을 이 총 수입 마이너스 가변 비용 마이너스 고정 비용의 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고정 비용이 제거가 되고요. 결국 생산자 잉여는 총 수입에서 가변 비용을 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이 존재하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윤과 생산자 잉여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서는 고정 비용이 없는 장기를 물어보고 있죠. 고정 비용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것이 날아가고요. 여기도 날아가고요. 이것은 원래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기업의 이윤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문제의 답도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문제는 정보경제학 문제고요.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인데 먼저 역선택을 살펴보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약 이전에 정보를 가진 측에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이것은 계약 이후 정보를 가진 측에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중고차 시장에서 불량품만 남게 되는 현상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양품, 좋은 차는 구축되고 품질이 안 좋은 차만 남게 되는 현상은 역선택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즉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구매자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불량품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2번 유인 설계는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유인 설계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유인이 있는데 유인 설계, 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강제적인 단체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본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본인 대리인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여기서 단체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 프로그램을 가정한다고 할 때 보험회사 측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강제적으로 모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 이전에 감추어진 특성,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특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4번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운전을 더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보험 계약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사례겠죠. 따라서 2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경제 성장 및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의 개념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경기 변동은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집계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의미하고요. 경제 성장은 실질 GDP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실질 GDP 평면을 보면 실질 GDP가 변동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우상향하는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실질 GDP만 있지만 소비나 투자도 이렇게 변동을 보이면서 올라가는데,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 GDP 자체가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장기 추세선을 형성하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GDP 대비 변동성 그리고 공행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GDP 대비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의 장기 추세선이 있다고 할 때 다른 거시경제 변수들의 여기서 벗어나는 정도를 표준편차로 측정해서 경기 변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행성 또는 동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실질 GDP와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함께 변동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질 GDP와 거시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와 실질 GDP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는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기 수능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는 경기 역행적, 그리고 상관관계가 0일 때는 경기 비순행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동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거시경제 변수들과 실질 GDP가 변동을 하게 될 때 거시경제 변수들이 실질 GDP와 비교해서 먼저 변동하면 경기 선행적, 나중에 변동하면 경기 후행적, 그리고 동시에 변동하면 경기 동행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예측할 때는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 상태를 보기 위해서 경기 동행 지수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경제는 호황기에 있다.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 GDP가 장기 추세선보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경기 변동의 그래프에서 장기 추세선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렸을 때 경기 변동의 저점과 정점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는 기간을 확장기라고 하고요. 정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기간을 수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기 중에서도 저점에서 장기 추세선에 도달하는 기간까지를 우리는 회복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 추세선에서 정점까지 가는 기간을 호황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정점에서 다시 하락을 해서 장기 추세선으로 가는 기간을 후퇴기라고 하고요. 장기 추세선에서 저점으로 가는 기간을 불황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1번을 보면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이것은 2번과 3번의 구간이죠. 국내 총생산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 호황기뿐만 아니라 후퇴기도 있기 때문에 이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생각되는데, 가다반상으로는 확실하게 틀린 4번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기는 일단은 맞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2번 국내 총생산의 단기적 동향을 경기변동이라 하고 장기적 추세를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것을 경기변동이라고 하고, 장기 추세, 즉 실질 GDP의 지속적인 우상향, 증가하는 것을 경제성장이라고 하죠. 맞는 보기고요. 3번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시기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양상을 공행성의 예로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실질 GDP, 국내 총생산과 다른 거시경제 집계 변수인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공행성 중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때 실업률이 감소하고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때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국내 총생산과 실업률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실업률은 경기 역행적이 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업률은 고용률 또는 취업률의 반대죠. 즉 국내 총생산과 취업률 또는 고용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고용률 또는 취업률은 경기 순응적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변수가 일정한 시차를 갖고 다른 변수보다 선행하거나 후행하는 경우 두 변수 사이에 공행성이 없다고 한다. 공행성의 두 번째 측면, 변동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선행지수나 후행지수는 어떤 거시경제 변수가 실질 GDP보다 먼저 변동하거나 나중에 변동하는 것은 다 공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고요. 따라서 문제 3번은 4번이 답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1번도 틀린 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4번, 물가 변동이 없는 단기 거시균형에서 다음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중 실질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단 실질 이자율에 미치는 각각의 정책적 효과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물가 변동이 없는 단기 거시균형은 ISLM 모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인 IS 곡선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정책 조합을 해야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프로 바로 보시면 최초의 균형점이 R0의 실질 이자율 하에서 E0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려면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소득 Y는 IS와 LM 곡선의 이동폭에 따라서 최초의 균형점 E0와 비교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찾아보면 재정정책은 확장적, 그러면 2번은 안 되고요. 4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 통화정책은 긴축적,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동종 산업 내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무역을 산업 내 무역,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은 크게 비교 우위와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에 의해서 국제 무역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리카도 모형과 헥셔오린 모형이 있습니다. 리카도 모형은 국가 간 노동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비교 우위가 발생해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고요. 헥셔오린 모형은 국가 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발생해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종 산업, 즉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고요. 그리고 비교 우위가 아닌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나 제품 차별에 의해서 국제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는 크루그먼의 독점적 경쟁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종 산업, 즉 산업 내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이 함께 나타나고요. 그래서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산업 간 무역,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이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요. 서로 유사한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산업 내 무역을 묻고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거죠. 규모의 경제와 제품 차별화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상황에서 기업 A가 선택하는 기본요금과 단위당 사용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 개별 소비자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업은 2부 가격제 투파트 테리프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2부 가격제를 묻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점기업 입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2부 가격을 도입을 하면 기본요금과 단위당 사용료를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입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은 소비자 잉여만큼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료는 한계비용으로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은 문제에서 주어진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함수에 따라 균형점을 구하고 그때 소비자의 잉여에 해당하는 이 빗금친 삼각형 부분의 넓이만큼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이것은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3,200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위당 사용료는 한계비용과 일치시키면 되는데 한계비용이 비용함수를 Q에대해서 미분하면 20이 나오죠.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